네, 안녕하세요. 양태용 변호사입니다. 1강 잘 들으셨나요? 자, 지금 1강 듣고 바로 2강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1강 개념 복습하고 법조문 찾아보고 복습하고 어느 정도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2강 지금 들으러 오세요. 제가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강의 활용 방법. 마지막으로 잔소리 할게요. 자, 공부를 하면 예습도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해야 됩니다. 이 방식으로 돼요. 이 사이클을 일단 한강 기준으로 하세요. 한강 기준으로. 물론 지금 이 계약법이 연결되기 때문에 1, 2강 같은 개념을 쭉 갑니다. 근데 뭐 1, 2강 다 듣고 복습해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개념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강 기준으로 3시간짜리 분량 기준으로 예습하고 강의 듣고 복습한다. 예습은 제가 그 공유 폴더에 올려주잖아요. 공유 폴더에 올려주면 그 공유 폴더에 올려준 그 강의안을 이거 안 해도 돼요. 생략해도 되는데 하는 게 최고. 제가 지금 베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안을 한 최소 30분에서 최대 60분 정도 보고 법조문 참고해 가면서 그냥 한번 훑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강의는 당연히 열심히 들어야죠. 집중해서 듣고 배속하지 말라. 만약에 본인이 이거 두 번째 듣는 거라면 배속해도 돼요. 근데 첫 번째 듣는 거라면 웬만하면 배속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같이 들으면서 법조문을 찾아보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법조문을. 법조문 지금 이 제가 계속 말하는 이 법조문 있잖아요. 이거 같이 찾아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 찾아보면 이거 배속해서 들을 속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말을 좀 천천히 하지만 나중에 이제 흥분하면 말이 빨라져요. 그거 고치려고 해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빨라지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한 1강부터 6, 7강까지는 웬만하면 배속하지 말라. 유튜브에서 배속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배속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중요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것은 강의 시간에 최소 1배에서 1.5배 최대 이 정도 복습해라. 복습해라.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한 8시간 정도 됩니다. 8시간. 이거 한 3시간 하고 이거 한 4시간 하고 이거 1시간 이렇게 하면 8시간 되죠. 이 정도 하루에 8시간 공부해서 쭉쭉쭉쭉 따라오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12월 7일부터 강의를 시작했지만 이 강의를 제 것을 따박따박 따라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수강생이 한 20명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자발적으로 시간 내어서 듣겠죠. 일단 하루에 8시간을 이 한강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16일 지내면 돼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3주면 하잖아. 주 5일, 주 5일, 6일 하면 3주면 해요. 야, 민법 선행 3주면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선생님 말이 안 돼서 이거 부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이 정도 하면서 이 복습하고 예습하고 강의 듣고 이거를 정하게 해서 이 순공부 시간이에요. 이거 순공부 시간이라면 이렇게 하면 한 10시간 정도 도서관에 있어야 돼요, 사실. 뭐 집에 자기 책상에 앉아 있든지 순공부 시간 기준입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삐끗삐끗한 날까지 다 쳐서 한 20일 정도 잡으면 한 3, 4주 정도면 충분하다. 최대 4주 정도면 충분하다. 민법 선행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 발췌독하고 뭐 이해독해도 돼요. 제 생각에. 근데 요때부터는 이해 안 되는 부분 발췌하고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배속으로 들어도 돼요. 그리고 무조건 사례형 써봐야 됩니다. 연습. 이거를 저는 한 2월 달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2월에. 근데
물론 이 강의 때 제가 한 7, 8강부터는 사례를 시작할 거예요. 사례 시작하는데 그래도 사례 연습을 이 사례 풀고 플러스 알파로 본인이 사례집 사서 사례집은 아무거나 사도 돼요. 사례집 아무거나 사도 되고 뭐 유명한 강사죠. 강사죠. 좀 약간 답안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대세에 지장 없어요. 그렇게 그대로만 써도 A대예요. 근데 이제 완전 100% 답안은 아니다. 그리고 너무 긴 답안들이 있어요. 절대로 시간 안에 못 쓰는. 핵심 내용만 딱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사례 사서 하면 이러면 거의 120%의 민법 선행이다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뭐 1, 2월 달부터 헌법, 형법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라이트하게 딱 만들어서 사실 이 헌법, 형법은 이해도 할 필요 없어요. 딱 제 이 강의만 듣고 이 복습만 하고 끝나면 돼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민법은 시간 나면 이 이회독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회독도 한번 꼭 배속을 안 들어도 본인이 이제 제 강의 자료로 본인이 복귀해도 돼요. 이건 본인 편한 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복귀하든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귀하든지. 저는 강의 2번 듣는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의 자료를 복귀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는 식으로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스타일에 달려있어요. 이렇게 활용해라. 지금 이제 더 이상 이런 잔소리 안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딱 말했으니까 지금 이 복습을 안 했으면 예습은 사실 생략해도 돼요. 하면 좋은데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복습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1강 복습 안 하고 지금 여기 왔으면 당장 끄고 다시 1강 돌아가서 복습을 적어도 요 정도는 해야 된다. 한 4시간은 했어야 된다. 제 생각에 처음에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뭐 한 1.5배 한 4시간 반 정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법을 처음 정말 접하는 비법이라면 뭐 융합 전공해서 법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적어도 뭐 4시간 반 뭐 이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법조문 다 찾아보고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지금부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12월 뭐 초순인 지금부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 아마 12월 말 아니면 늦으면 1월 초 정도 아마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뭐 딱 한 달은 민법에 쏟는다. 무조건 한 달은 다른 과목 듣지 마요. 다른 과목 듣지 말고 민법에 쏟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2월 달에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12월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1월 중순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른 과목 들으면서 민법을 좀 병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완벽한 선행이다. 완벽한 선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건데 여러분들 순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고 피고 이런 개념을 모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사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기본적인, 이게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를 알아야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고라는 사람이 어떤 원고 A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피고 B라는 사람에게 어떤 청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떼었다든지, 그래서 내가 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매매를 했는데 물건을 이 사람이 인도 안 해서, 부동산을 인도 안 해서 부동산을 달라, 이전 아니면 등기 이전 해달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실 상태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 상태를 바꿔서 내가 권리를 관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을 걸면 이 위에 그 법원이 있죠. 법원이 있는데 이 법원에다가 원고가 소장을 해요. 이렇게 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 소장 안에 주소가 기재돼 있고 그 법원에서 이거를 처리해가지고 이쪽에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부본은 그냥 복사한 거예요. 부본은 송달합니다. 이렇게. 그럼 피고가 받죠. 피고가 이렇게 받아요. 받으면 이제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제출.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1회 변론기를 잡고 뭐 2회 변론기 이렇게 쭉쭉쭉 해요. 그러다가 몇 회 하고 최고 빨리 끝나도 2회였어요. 제가 변호사하면서
제 경험상으로 막 5회, 6회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가다가 결국에는 선고기일이 잡혀요. 이 선고기일날 뭐가 된다?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이게 1심 법원이라면 1심 법원이 어떻게 돼요? 문이 송달되는데 이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하면 어떻게? 확정되고 항소하면 어떻게 돼요? 항소하면 2심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이거 여담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변호사할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때 변호사할 때 저는 민사소송 배웠지만 이거 안 해보면 정말 몰라요. 지금 안 해보면 진짜 모르는데 이 변론기일, 선고기일 다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변호사가. 근데 이 변론기일은 변호사가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필수적이에요. 근데 선고기일은 그냥 판결만 이거 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뭐 이렇게 있든지 아니면 뭐 피고는 원고에게 뭐 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주문을 외워요. 이렇게 그 판결문 주문을 외우는데 이거 안 나가도 돼요.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나가야 되는 줄 알고 파트너 변호사님한테 저희 오늘 선고기 잡혔는데 언제 법원 갑니까? 보통 파트너 변호사님하고 이 전연차 때는 짝짝꿍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님 웃으면서 선고기일에 왜 나가냐고. 네, 선고기일 안 나가도 됩니다. 요즘에 전자소송 잘 돼 있어서 몇 시간 후에는 그거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일부 승소일 때는 알지 못해요. 전부 승소. 다 이기면 전부 승소고요. 아까 1,000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 다 받아내면 전부 승소고, 일부 승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500만 원만 지급해라. 전부 패소 같은 경우는 그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일부 승소일 때는 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오로나싱이기 때문에 딱 알아요. 그냥 원고 패소, 원고 승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선고기일은. 아무튼 이건 여담이에요. 아무튼 이런 구조로 민사소송이 이루어져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우리는 이 법원에 말할 때 실체적으로 이 권리가 간철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느냐, 아니면 피고 측에서는 방어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실체적 법리를 배우는 게 뭐다? 일단 민법이고요. 근데 이 전반적인 과정 있잖아요. 막 서로 제출하고 뭐 답변사하고 변론기일 나가고 이런 절차적 법리들도 필요하죠. 싸울 때는 절차적으로도 잘 싸워야 되잖아요. 이 실체적으로 아무리 내가 유리하다 할지라도 절차적으로 꼬이기 시작하면 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민사소송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는 민사법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제 상법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변시 과목명에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민사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가지로 변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 정도 구조는 알고 가자는 겁니다. 뭐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뭐 제가 아주 엑기스적으로 추격해서 한다 할지라도 한 6강, 7강까지는 최대한 비법이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따라가면서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강의를 해주실 수 없으시냐라고 한번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특강 뭐 원한다 하면 제가 모아서 특강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16강 끝나고 뭐 플러스 알파로 한 강 정도 좀 더 궁금했었던 점들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아주 개괄적인 개념, 배경적 개념을 딱 알고 1학 때는 들어가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쭉쭉쭉 법원 1심 뭐 2심 올라가고 3심에서 결국엔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쳐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는 대법원 판결 판례가 있어요. 우리는 이 판례를 가지고 보통 제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판례를. 대부분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합니다. 제가 그냥 계속 말하는 거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 판례라고 해요. 특히 이제 대법원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대부분은 각각의 부 1부, 2부, 3부가 있어요. 3부인데 각각 그 법관이 4명 있는데, 대법관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보통 대부분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원 합의체라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야 될 경우가 있을 때 전원 합의체라고 전부 다 우리 그 대법관님도 모여가지고 쭈루루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전원 합의체 판례는 더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낸 판례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학기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들이 이건 전원 합의체 판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그 소수 의견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소수 의견도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신에 따라서는. 하지만 민법에서 소수 의견을 외워야 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그러니까 민법 변시에서는 없어요. 뭐 다른 과목에서는 좀 외워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민법은 절대 없습니다. 민법은 절대 없기 때문에 소수 의견은 그냥 내신에 나오는 거 대비해서 한번 내신할 때 보는 정도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대법 판례는 이렇고,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이 보통 학설, 만약에 전원 합의체에서 뭐 보통 다수 의견 소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뉘는 게 어떻게 보면 학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원 합의체에서 소수 그 의견을 가지고 와서 학설을 풀어 써가지고 이걸 검토해가지고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기준 판례가 그 법조문을 우린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조문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기준의 그 의견이 만약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 소수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그거는 다 기존의 학계들에서 어떤 다 통용되고 연구되었던 말들을 다 인용하기도 해요. 우리 대법관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설도 그래서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제가 수원법학적으로는 특히 선행적으로는 소수를 절대 외우지 말라고 해요. 판례가 아닌 학설은 외우지 말라고 해요. 헷갈려요. 그냥 우리 지금 길 닦아야 되는데 길에다가 뭐 신호등 설치하고 막 그 지금 막 옆에 샛길 만들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반듯한 고속도로 전국 도로망을 만들어야 되지 뭐 국도 뭐 인도 이런 거 만들 시간 없어요. 선행 강의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판례만 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됩니다. 이 정도로 기본 기초 설명드렸고 제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강의 안으로 넘어와서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뭐 계약, 권리, 뭐 권리 능력, 의사 능력, 법률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계약을 정말 본격적으로 해부할 겁니다. 뜯어보겠다. 생로병사를 정말 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죠. 쭉 해서 자 계약이 여기 성립한다고 했죠. 계약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립하자마자 효력이 생기는데 제가 분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효력 발생 이렇게 이제 제가 떼놓은 거예요. 거의 순간 성립하자마자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행기인데 어떻게 계약이 이행되고 아니면 이게 이행되는 게 채권 채무가 소멸된다는 거죠. 이행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사실 상태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딱 이 기준으로 항상 이 스펙트럼 이 선에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이 성립까지의 기초를 우리가 다진 거다. 이 성립까지 오늘 뒤에 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초 개념을 외웠다라고 생각해요. 성립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우리가 계약의 성립은 승낙과 의사 표시와 청약의 청약의 의사 표시가 먼저 와야 돼요. 청약을 해야지 승낙을 하지. 승낙의 의사 표시 이렇게 뭐요? 합치됐을 때 이 의사 표시가 합치됐을 때 성립한다 했죠. 그래서 이 의사 표시대로 우리가 구속되는 거, 이건 근대민법의 원리고 맞죠? 그래서 이 성립해서 이렇게 효력 발생하는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히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의사대로 효과가 기속된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의사대로 효과가 기속되는 그 우리 행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계약이 있다고 했죠. 단독행위도 있는데 법률행위는 의사대로 효과가 기속되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우리가 막 의사표시에 대해서 쭉 알아봤잖아요. 쭉 보면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103조부터 쭉 알아봤잖아요. 우리 법조문 보면서 103조 이하 이렇게 쭉 알아봤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속되면 의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사표시를 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속을 시키는 그릇이 되는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효과가 기속되는 그 그릇 능력을 안다고 권리 능력을 배웠고 이게 권리 의무 능력의 줄임말이에요, 사실. 권리 능력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사람, 그다음 법인, 사람과 법인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근데 이제 좀 예외적으로 비법인 사단까지 이렇게 배웠죠. 어제 기억나죠?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담는 그릇에 대해서 배웠다면 우리는 또 뭐?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표시에 관한 능력. 능력 뭐 배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념에는 의사 능력이란 거 배웠죠. 근데 의사 능력 이건 매번 판단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행위 능력 이런 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성년은 행위 능력이 있는데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제한 능력자 제도를 둬가지고 뭐 피성년 후견인, 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거 놔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보통 능력이라고 말하면 이 행위 능력을 말한다. 법률 행위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엔 무능력자라고 말했는데 근데 대체 무능력자 뭐 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듣고 뭔 말인가 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말을 안 쓰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는데 민법에서 능력이라 말하면 행위 능력을 말하고 이건 오히려 행위 무능력인 사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게 뭐다?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배웠죠. 이 두 가지 중요해요. 뭐 저번 시간에 뭐 약간 책임 능력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책임 능력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이 의사표시 기본에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성립해서 효력 발생으로 가는 이쪽으로 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할 것은 언제 성립하는지, 그럼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효력 발생하려 가다가 효력까지 발생 안 하고 성립은 했지만 바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성립은 했는데 효력까지 발생했어. 유효해. 하지만 약간 하자가 발생해서 저번 시간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리를 쭉 해주는 거예요. 하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배울 거예요. 아예 자체가 무효인 경우, 성립은 했지만 성립은 어떻게 하면 한다고 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민법상의 이제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사적잔치의 원칙이 1번이라고 했죠. 후견주의적 입장에서 이게 약간 따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원칙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는 너네들 의사대로 우리가 실현 못 시켜주겠어. 민법으로 이건 무효로 만들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만들든지 하겠어. 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번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무효와 이 취소 이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언제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무효가 될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될 것이냐. 저번 시간에 제가 힌트 드렸어요. 이 두 가지는 보통 언제냐면 아까 우리 의사표시대로 내심의 효과 의사로 형성해서 의사표시를 만들고 그다음 의사표시대로 우리의 효과 기속되는 이유인즉슨 뭐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의사가 만약에
형성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뭔가 뭐 착오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떻게 그 아예 의사 형성할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 의사 내용을 실현되는 게 법 전체 질서에 반하거나 이 내용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법 전체 질서에 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효력 발생 못 시켜주겠다. 아니면 혹은 효력은 발생됐는데 취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효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얘기긴 한데요.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이제 이행을 하는데 이행을 해서 채권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뭐 변제, 채무에 쫓은 내용에 그냥 이행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상계, 공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 불이행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행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구제 수단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강제 이행 청구, 2 손해배상 청구, 3 해제권 행사 플러스 원상회복 청구. 뭐 4 뭐 기타 뭐 담보 책임, 위험 부담의 권리, 부담의 원리, 그다음 뭐 대상 정보가 있는데 4번까지는 아직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있다는 것만 그냥 그림만 그려주는 게 제가 계속 숲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 쭉 가면서 계속 보이고 숲을 보여. 요까지는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이번 시간. 그냥 뭐 사례를 풀 수 있을 정도는 알면 지금 하산해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제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개념 정도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자. 이 모든 개념 이런 것들 변제, 상계, 공탁 이해하고 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2교시, 3교시 때 제가 설명할 거고 지금 1교시 때는 딱 여기 무효, 유효됐는데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여기까지 딱 설명할 거예요. 이거 이해가지고 이 그림 잘 이해하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악필이에요. 죄송한데 악필인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강의 필기 보고 진짜 오졌다리 약간 악필 오졌다리 약간 이렇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지금 판서를 해서 그래. 지금 강의를 이제 오랜만에 시작했으니까 오랜만에 판서를 해서 그런지 내가 봐도 글씨가 안 이쁘더라고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나름 저번 시간보다 이뻐졌어요. 이건 좀 별론가? 아무튼 저번 시간보다 이뻐졌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네, 이쁘게 봐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은 보세요. 성립, 그 다음에 이제 확정해서 해석, 그 다음 구속, 그 다음에 하자가 생기면 효력 상실을 할 수 있는데 무효 또는 취소되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한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교시는 우리 쭉 볼 겁니다. 쭉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념 설명을 조금 더 뭐 오버뷰로 해주면 이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취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사실 결과적으로 효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그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과정이 서로 달라요. 무효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성립은 했지만 효력이 아예 발생 안 하는 거. 이게 무효예요. 무효. 성립은 했는데 효력은 발생 안 해요. 이게 무효예요. 무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무효가 있고요. 상대적 무효가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무효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리 주체에게 무효. 상대적 무효는 그 계약,
당사자만 무효. 끼리의 세계에서만 무효. 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좀 민법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상대 무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계약의 터잡아서 계약을 근본으로 해서라는 말을 터잡아서라는 말을 많이 써요. 민법에서. 터잡아서 생긴 이해관계자가 생겨요. 그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제3자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말한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에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대적 무효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선의라는 말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악의는 알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법률적인 프로토콜 같은 용어니까 이제부터 선의는 막 되게 착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몰랐다. 악의는 그냥 알았다. 악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았다는 사람입니다. 선의와 악의는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이제 어제 제가 사자, 대리 이런 거 말했다시피 이제 3월달 들어가면 막 나는 선의의 제3자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노는데 개소리 상스러운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취소하면 결과적으로 효과는 똑같다. 무효가 된다. 취소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107조 108조는 이런 식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는 법적 안정성보다는 상대 무효 같은 경우는 일단 내용 자체는 우리가 인정 못 하겠는데 근데 제3자가 생겼으면 이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터잡아서 뭔가 이해관계가 생겼으면 법적 안정성도 좀 우리가 보겠다. 좀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절대적 무효는 법적 안정성도 보호하지 않겠다. 이거는 절대로 이 사상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막 터잡아서 막 해도 다 무효예요. 애초에 무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다 무효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고 팔았을 때 초기에 제일 처음에 했었던 팔았던 그 매매 계약이 만약에 절대적 무효라면 뒤로는 다 못 파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 무효라면 둘 사이에서는 무효지만 그 뒤로 판 것은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요 정도로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취소는 뭐냐면 취소는 뭐냐면 그거예요. 일단 성립하고 계약 성립해야죠. 성립하면 효력 발생도 하는 거예요. 했어요. 효력 발생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어떻게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사후적으로 효력 상실하는 거 아니에요. 소급적으로 제일 처음 돌아와서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효력 상실하고 이거는 효력 발생 안 했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똑같은데 과정이 다르다고 했죠. 어떻게? 애초에 효력 발생해서 이거를 유동적 유효라고 해요. 유효인데 유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해서 유동적 유효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취소권 행사 안 하고 행사 기간이 도과된다. 이거를 이제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건데 뒤에 가서 그냥 대충 설명드릴게요. 행사 기간 지났다든지 아니면 추인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그냥 내가 취소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거 받아들이겠다는 게 추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예요. 확정적 유효. 그러니까 유동적 유효라는 거는 소급적 효력 상실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확정적 유효도 할 수 있다.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무효와 취소의 개념을 이 정도로 알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개념으로. 자, 계약의 성립. 성립에서는 크게 그건 없어요. 그 이슈는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약력 구속력이 생겨서 계약의 내용이 구속되고 그에 따라 서로에게 권리 의무를 가진다. 약정 채권. 제가 말했죠. 말했는데 그런데 이 중요 부분에 대한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내 S20라는 핸드폰이 있는데 S20 살래? 응 살래. 이 정도로는 계약이 합치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얼마에 살래? 언제 줄까? 이 정도까지는 서로 정해져야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됐다고 하고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웬만한 내용은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의사표시 합치했고 서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웬만하면 안 일어나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계약의 내용 확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거의 8, 90%는 그냥 표시된 대로 가면 됩니다. 이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용을 확정하면 돼요. 내용 확정하고 그대로 이행하면 되죠. 그렇게 구속력이 생기죠. 서로. 근데 한 10에서 20% 정도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변시에도 뭐 한 번 정도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오표시가 났었거나 아니면 서로가 객관적인 표시는 있는데 표시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한쪽에 내심의 효과 의사랑 달랐던 경우.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 1번인 거고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볼 때 표시 합리적 객관적 의미로 계약을 해석해야 된다. 이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해야 한다는 것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이게 판례 태도라는 거예요. 판례 태도. 저는 이거는 제가 뭐 노트 정리하는 옛날의 방법이었는데요. 판례는 파란색 그 펜을 썼고요. 법조문은 초록색 펜을 썼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그냥 보는 그런 나름의 그 노트 표기법이 있었는데, 그건 여러분도 편한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바꿔야 되니까 좀 귀찮게 하는데 판례는 보통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확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법조문에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표시는 무효하다는 것과 객관적 표시와 만약에 한쪽에 내심 효과가 나면 이 상대방 입장에 볼 때 표시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로서 그 계약 내용을 확정한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조금 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예냐면, 자,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B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S20 핸드폰이 만약에 이게 S20라 생각하고 이게 S10이라 생각하고 이거 S21, 제 삼성전자랑 별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뭐 소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 그 우주의 그 미천한 그 미세먼지만한 제 뭐 주식 수가 뭐 삼성에 영향을 줄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삼성의 팬은 아닌데 그냥 제가 계속 예로 드는 게 그냥 S20 갤럭시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둘이서 딱 정확하게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S20를 10만 원에 사고 팔기로 하자. 이게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매매하자.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청약하고 승낙했으면 그냥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멀리서 손가락질 이거 10만 원에 팔래? 이 10만 원 팔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손가락만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고, 만약에 A 같은 경우는 요거를 가르쳤고 B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르쳤다고 합시다. 그럼 서로 완전 달랐잖아요. 이 정도 되면 서로 아예 합치를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성립 자체가 안 된 거. 성립 자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나 이거는 성립은 됐다는 전제예요. 지금 계약 내용이 확정한다는 거는 성립의 이슈가 있고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로 계약 내용을 확정한, 성립이 되었다는 전제입니다. 합치가 되었다는 전제죠.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거 20를 하기로 했어. 계약서를 썼어요. 이렇게 계약서 썼는데 이제 목적물을 이제 지정하는데 여기에다가 S21이라고 쓴 거야. 요거를 써버린 거야. 근데 우리 둘 다 마음속에는 둘 다 이거를 지정하고 있었고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지정하고 둘이 이거 주고 산다 막 이런 했는데 계약서만 딱 표시만 오게 된 거예요.
둘 사이의 내심 의사는 둘 다 이걸 맞았어요. 우리는 근데 재치는 어떻게 말하죠? 효과된 의사대로, 내심의 효과 의사대로 기속되게 만드는 게 일단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고 내심의 효과 의사 표시돼서 그 다음에 그 구속되는 그 2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내심의 효과 의사가 둘이가 만약 일치하면 표시만 오기면 그거는 무해하고 이대로 안 따라가야 되고, 결국에는 이 계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S20를 매매하기로 한 계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판례 오표시 무해 원칙입니다. 오표시 무해 원칙. 오표시 무해 원칙이 그거고, 두 번째, 객관적 표시. 자, 계약서 썼어요. 아까는 두 개 가르치고 말았을 때 성립 안 됐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A는 S20를 가르치고 썼고, B는 S10을 가르치고 제일 처음에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써러 갔어요. 그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에요. 계약 쓰는데 여기에서 A가 S20 요거 S20를 가지고 했다고 여기 딱 표기를 했어요. 근데 B가 그걸 보면서 사인을 그냥 해버린 거야. 이렇게 B가 사인을. 그러고 나서 이제 S20가 8개가 있었는데 A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행기가 도래해서 팔로 갔어요. B한테 팔로 갔는데 B한테 딱 S20가 딱 내미니까 B가 내가 살려고 한 거는 S10이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 좀 애매한 게 이따 사인했잖아요. B가 사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시 한쪽에 내심의 효과 의사는 S10이었죠. 근데 표시는 어떻게 돼요? 둘 다 객관적으로 S20라고 다 맞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립을 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사인을 했으니까. 왜냐면 A는 당연히 서로 합치했다라고 느꼈잖아요. 이거는 성립을 했다 봐야 되고 계약의 해석의 문제만 남는 것인데, 이때는 판례는 A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누가 객관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표시의 합리적 객관적인 의미 뭐예요? S20라고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 20라고 확인 안 하고 사인한 B 잘못인 거예요. 가격도 봤을 때 S20가 만약에 20만원짜리고 S10은 좀 옛날 거야 10만원짜리라고 하면 분명히 가격도 2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근데 B가 가격도 확인 안 하고 S20인 것도 확인 안 하고 사인했다? B 탓인 거예요. 이 정도는 B 탓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일단 원칙적으로 해석은 그렇게 하지만, 아까 여기 효력 발생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여기 의사가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B가 성립을 했는데 효력까지 발생했어요. 이렇게 효력까지 발생했는데 이거를 취소로 돌리기 위해서 착오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 내용에 대한 내 착오라고 해서 내 요건들이 있어요. 이 착오가 정당해야 되잖아요. 그 착오의 요건들을 해서 A한테 일단 성립은 했고 유효하지만 내가 취소하겠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의 얘기고, 일단은 A와 B 사이에 이 계약서를 쓴 S20에 관해서의 계약이 성립했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S20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계약 내용의 확정이고, 요런 태도는 1번, 2번에 대한 태도는 뭐다? 판례 태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나요? 제가 물 좀 먹을게요.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약간 자아자찬이지만 어제보다 강의력이 는 것 같아요. 물론 업로드는 내일 정도 되겠지만, 저는 계속 이제 찍어낼 거거든요, 강의를. 어제 입이 안 풀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입이 딱 풀려야 돼요. 근데 오늘은 뭔가 강의력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어제 강의도 선생님 왜 이렇게 딜리버리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까지는 꼭 계속 들어주세요. 딜리버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가 점점 상승하고 있고, 또 폼이 풀려야 돼요. 이제 시즌 초가 있고 시즌 중반이 있는데, 제가 2, 3강 안에 바로 폼을 올려서 완전하게 좋은 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충분합니다. 선행 강의 이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립하고 해석하면 그 해석한 내용대로 어떻게 구속되죠. 권리용어가 이건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계약 자유의 원칙,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이 다 연결된 거예요. 체결할지 말지.
상대방 누구 선택할지, 방식 어떤 구두로 할지, 구두로 해도 계약이 뒤에 가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서면으로 해도 되고 의사 표시만 합치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물건을 전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해야 된다든지라는 어떤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도 우리가 아까 반사회 질서정이나 이런 전체 법 질서에서 반하지 않는 내용 내에서는 웬만하면 다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다 막는 경우가 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적 자치의 원칙이 예외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원칙이다. 제1원칙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제2원칙이다. 라고 말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가진 이념의 문제고요. 저는 그게 대해서 판단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민법의 제1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고 제2원칙이 후견주의적으로 보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아닐까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게 편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게 우리 의사표시에서 합치돼서 구속력이 발생하는 건데 예외적으로 법정 채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런 것들은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우리 의사로 이루어진 게 어떤 행위가 일어나거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요건이 충족되면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한다?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게 뭐예요? 구속력 발생한다. 는 겁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됐는데 혹은 아까 성립은 됐지만 가다가 못 가는 이 무효인 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 그게 어떤 거? 이 의사 과정상 과정 내용상 하자 흠결이 있기 때문이에요.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제침에 효력 이행 나가기 전에 효력이 상실되는 걸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효 아까 설명했죠. 취소되면 결과적으로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한다고 했죠. 그래서 무효 취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제가 무효 취소 이거 나눈 이유는 무효 취소의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상황에서 무효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취소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절대적 무효가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상대적 무효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상황별 사례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도모마틱하게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이렇게 설명해봤자 실제로 못 써먹어요. 이제 난 무효로 안 것 같아, 취소로 안 것 같아 하면서 자위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례 문제 풀려면 못 풀어. 이거 알아. 약소는 할 수 있겠지. 무효가 뭐냐, 취소가 뭐냐, 약소는 할 수 있겠죠. 실제 사례 못 풀어요. 사례는 요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례 어떤 사건에서 상대적 무효가 일어나거나 어떤 상태에서 절대적 무효가 일어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나눠진다고 했죠. 의사 표시 과정상의 흠결이 있고 계약 내용, 의사 내용상의 흠결이 있어요. 그럼 결국 의사 표시 과정상의 흠결은 효과는 무효 또는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과정상의 유형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이 유형을 보고 사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사 행위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 행위. 의사 무능력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절대적 무효예요. 유치원 아이 정도가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그 정신병자가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때 판사가 그때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의사 무능력자다라고 무효합니다. 제한 능력자는 뭐예요? 법에서 딱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 능력이 무능력하다. 법률 행위 능력이 무능력하다라고 해서 법에서 기준에 따라서 만든 거.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뭐다? 무효는 아니고요. 일단은 유효한데 어떻게?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 행사 가능한 거예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앞에서 저번 시간에 봤다시피 동의를 얻어서 한 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돼요.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식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피성년 후견이 거의 치매 수준의 사람을 말하는 건데 중증 치매 환자 등을 말하는 건데 아니면 아예 병실에 누워서 거의 식물인간 가까이 돼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해요 보통. 제가 실제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의 식물인간 정도 돼 있었어요. 근데 재산이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재산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사람 지금 의사표시를 못하니까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 되는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녀가 성년 후견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서 제한 능력자로
딱 심판 개시 청구. 그래서 법원에서 정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준 이런 19세 안 되는 사람, 법에서 정해준 이런 제한 능력자들은 어떻게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 아니면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취소권 행사 가능한 거예요. 왜? 의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법에서 후견주의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의사를 내심의 효과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네가 능력은 있지만 내심의 의사와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달라서 표시 의사대로 권리 의무 관계를 기속시키는 것이 좀 부당하다. 우리가 효과 의사대로, 가장 내심에서 형성한 효과 의사대로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권리 의무가 기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효과 의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다가 표시 의사가 있었고, 내심 효과 의사가 있고 표시 의사가 있었고, 이 표시 의사대로 그냥 계약 내용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개 서로 달랐어요. 이럴 때 실제로 이 계약 내용의 구속성을 인정해야 될지 여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내 의사대로, 내 내심의 자유의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기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로 달랐었을 때, 이럴 때 부당하다라고 민법에서 후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통정허위 표시. 저번 시간에 알아봤죠.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의 통정한 허위 표시 무효라는. 이건 민법이 보호해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데, 그러니까 증여하기로 시전을 해놓고선 겉으로 매매로 위장하는 경우, 이게 통정허위 표시거든요. 이런 거는 너네들끼리 무효야. 민법이 보호 안 할 거야. 보호 안 할 건데, 그런데 아까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아까 108조랑 107조 비진의 의사 표시에서 진위 아니면, 근데 나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팔라고 아는데 그냥 겉보기에만 매매로 하고 사실은 내 마음속으로 증여였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진짜 증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증여대로 가요. 그 비진의 의사 표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 증여 아닌 줄 알고 매매인 줄 알았어. 나중에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매매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증여는 107조 1항 단서에 의해서 무효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증여가 와서 만약에 그 다음 가버렸다, 그 터잡아서 선의 제3자가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상대적 무효로 보는 겁니다. 이런 선의 제3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이 108조 107조 1항 단서 상당히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 무효다. 무효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고 같은 경우는 아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도한 과실을 취소하지 못한다. 아까 이거 계약서 사례, A가 S20로 20만 원 적었는데 B가 S10인 줄 알고 사인해버렸는데, 일단은 A와 B의 계약은 성립했다고 보는 게 맞고, 객관적인 의사표시가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B가 아까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B가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라면. B가 당연히 확인했어야죠. 목적물 확인 안 하고 누가 사인해요?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 사인한 게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에 이제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B는 이런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약간 20라고 썼는데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든지, 1과 2가 약간 아무튼 지금 사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궁색하긴 한데, 이래서 누가 봤을 때 이거 1로 오해할 수 있는, S20인데 S10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착오다라고 봐가지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좀 약간 사례가 궁상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착오로 인한 표시는 어떻게 효과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사회강박은 어떤 거예요? 의사 형성이 하자는 걸. 내심 의사, 표시 의사가 다른 건 아닌데, 아예 내심 의사 형성 자체부터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나를 그렇게 마음먹게 만들어서 겁박을 했거나 해서 형성해서 표시 의사가 동일하지만 이거 자체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대로 가서 이렇게 구속되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사회강박, 지속권 행사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속권 행사. 사회강박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는 뭐예요? 유효하지만 취소권을 가지는 거고요.
무효인 거는 그냥 무효인 거예요.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계약 내용 현금.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무건 대리는 그 저번 시간에 봤지만 내가 본인이 기속돼야 되는데 의사표시자 대리인이 의사표시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대리권 받게 그걸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기속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당연히 안 돼야 되죠. 내가 위임한 거 그 밖에 법률 행위를 했는데 본인 그 효과를 기속하겠다고 하면 본인이 기속돼야 될 그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무건 대리도 일단은 무효입니다. 무효지만 무건 대리 중에서 또 예외적인 사유, 표현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 효과를 기속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대리할 때 더 자세히 할게요. 또 너무 막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일단 효과, 절대적 무효, 계약 내용 흥결로 다시 오면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제3자에 관해서도 무효. 아까 터잡아서 넘어가도 다 무효예요. 다 돌려야 돼요. 다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는 무효나 취소돼서 그 효력이 없어지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무효나 취소의 법률적 효과는 뭐가 발생하냐면 일단은 계약이 소급적으로 효력이 없죠. 그래서 이것만 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주고받은 게 있다면 다 돌려야겠죠. 그래서 그게 법률상 원인 없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게 741조입니다. 요 두 개 항상 따라와요. 무효나 취소가 이렇게 되게 되면 꼭 따라다니는 효과는 꼭 효력이 없고 결국 이거는 그냥 말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실제 중요한 이겁니다. 결국에는 되돌려야 돼요. 전부 다 되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해야 돼요. 필요해요. 한다. 근데 이 절대적 무효에는 불법 원인 급여라는 불법으로 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741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741조라면 이 불법 원인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선생님 부당이득 반환이 뭐예요? 어제 우리 봤죠. 지금 모르면 이제 복습을 게을리했다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우리는 봤어요. 지금만 이렇게 계속 봐주지 나중에 이제 5강 넘어가면 절대 이렇게 다시 오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노무에 이익을 얻고 돈에 관해 이익을 반환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계약이 돼서 물건을 줬고 우리가 1억 줬어요. 서로 A, B가. 근데 어떻게 돼요? 계약이 없어졌어요. 그럼 서로 주고받은 법률상 원인 있나요? 없어졌죠. 계약이 효력이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하는 행위를 각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불법 원인 급여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 다음에 우리가 뒤에 할 때 설명할게요. 지금 불법 원인 급여까지 가면 이제 머리 터져요. 딱 여기까지. 우리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된다 정도만 기억하고 갑시다. 그리고 유형도 중요하다고 했죠. 3가지 유형이었어요. 1번, 2번, 3번. 이건 뭐 원심분석까지 4번. 이거는 이제 아까 법률행위 중에 없는 건데 이거는 뭐 제가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크게 3개인데 플러스 알파로 4번까지 지금 생각해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행규정 위반 105조 반대 해석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임의규정이 뭐라고 했어요? 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어서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해요. 임의규정과 다르게 우리가 체결하더라도 계약이 유효합니다. 대부분 채권편은 거의 다 임의규정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서 이 채권편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임의규정입니다. 뭐 아까 임대차 편면적 강행규정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다 임의규정. 그런데 물건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물건에 있는 이 대부분 이거는 거의 다 강행규정이에요. 이거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하기로 하면 법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의규정은 계약이 유효하지만 이 강행규정은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약정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105조를 반대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우리의 약정은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무효로. 근데 강행규정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있는데요. 다수 규정은 그냥 벌금만 주는 거예요. 그냥 행정벌만 하는 거고, 효력 규정은 아예 민사적 효력을 아예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강행 규정 안에서도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있는데, 이건 그때그때 다르고 그냥 그때그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법질서에 말하는데 저 또 이해 안 가요. 그냥 이거는 강행 규정인데 이건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가면 법률상 원인이 없고 그냥 무효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 강행 규정은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단속 규정이다. 그래서 효력은 있다. 그런데 과태료만 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냥 그때. 보시면 밑에 임대차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냥 이거 효력 규정. 그러니까 지금 밑에 예시는 다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인데, 임대차인은 편면적 강행 규정.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 한 약정들은 다 무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임대차 안에서 몇 개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지금 이거 다 보일 시간 없어요. 그러면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을 우리가 하면 그건 다 무효로 돌린다는 거예요. 명의신탁 약정하면 예외적인 거 몇 개 빼고 명의신탁 약정 일단 무효예요. 부동산 시권리자에 관한 법률, 그 명의자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무효로 하는데, 근데 이거는 효력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강행 규정, 최고 이자율 초과하는 부분. 지금 이제 최근에 20%로 됐는데 20% 넘어가는 우리가 이자율을 하면 그 부분은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강행 규정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이자 제한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이 법 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면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근데 그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일 때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사회 질서 내용, 공소장소 위반 103조. 103조 이게 가장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나중에 궁색할 때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계약을 이거를 그러니까 효력을 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다 라고 큰 칼이 있는데 웬만하면 이거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실제 실무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궁색할 때 쓰는 말 103조 위반이다 라는 말은 쓰는 겁니다. 그냥 또 이게 장난은 우리 친구들 말하죠. 피기 빌려주기로 했는데 안 빌려줘. 야, 너 103조 위반이야.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아무튼 계속 이런 소리 많이 할 거예요. 판례는 첩계약, 범죄 행위 내용을 하는 계약, 살인 수행 대가 약정. 야, 너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A가 B한테 야, C라는 사람 죽이면 내가 1억 줄게 하면서 B가 C 죽이고 와요. 근데 B가 와가지고 야, A한테 1억 달라고 해요. 왜? 네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B한테 처죽음을 당하겠죠. 아니, C 죽인 사람인데 A 못 죽이겠어요, B가? 아무튼 근데 민법상 효력, B가 갑자기 그 계약을 토대로 법원한테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가서, 판사님 제가 C를 대신해서 C를 죽였는데 A가 돈을 안 주네요. 이렇게 소송을 걸었을 때 판사는 일단은 걔는 형사처벌 받겠지만 B는 그럴 일 없겠지만 지금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B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B한테 B의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B가 원고였을 거니까. 이유는 계약에 효력이 없다. 그건 반사회 질서 103조 위반. 반사회 질서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폭리행위는 불공정한 계약 같은 경우, 불공정한, 너무 불공정한 당사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공정을 현저하게 잃은 법률 행위, 그러니까 폭리행위인데, 그러고 판례는 플러스로 또 요구합니다. 요건 하나 더 요구하는 거예요. 폭리자, 그 상대방이 폭리를 취하겠다는 이용 의도도 있어야 된다. A, B가 있는데 이 계약 내용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 플러스, 만약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계약이라는 거, 이 의도가 있어야, 주관적 의도도 있어야 된다. 이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주관성도 있어야 된다. 판례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 해석함에 있어서 지금 105조 보면, 104조 보면 당사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재의 공유 법령, 여기서 폭리자의 의도를 요한다고 적혀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이 폭리자 의도가 있다라고 축소 해석하는 거예요. 축소 해석. 선생님 이거 확대 해석 아니에요. 축소 해석이에요. 이거 집합 잘 못하나? 객관적 요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서 주관적 요건까지 충족한 거. 그래서 이 엔드가 되는 거, 이렇게 엔드가 되는 거, 이 뭐예요? 축소 해석한 거죠. 요건 법조만 보면 이거 다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주관적 의도까지 보겠다는 거. 이렇게 이러면 절대적 무효다. 원시적 불능, 처음부터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
애초부터 둘 다 불능한 것을 535조 봅시다. 535조. 계약 체결.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한 알자는 이거는 이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게 적혀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왜 한번 보세요. 이 법조문을 잘 뜯어보면 이 이유를 아는데 왜 이 목적이 불능한 계약이 원시적 불능 계약이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유효하다면? 하다면 390조로 가가지고 만약에 손해를 배상 만약에 안 되면 390조로 가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돼요. 근데 왜 여기서 손해를 배상한다고 돼 있을까?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하면서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무효 전제. 이 해석, 이 법조문의 전제가 원시적 불능한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예외적인 거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신뢰 손해라고 말해요. 신뢰 손해. 그래서 목적이 불능한 이건 이것도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절대적 무효고 계약 내용이 흥겨됐기 내용 자체가 뭐 우리가 법질서에서 허용하지 않거나 법이 간처시켜 주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근데 의사 표시 가정상의 흥겨들은 상대적 절대적 무효도 있죠. 무효거나 상대적 무효거나 절대적 무효거나 취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취소와 무효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한번 쭉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냥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유동적 유효라고 했죠. 취소권을 상대방에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아까 다 설명했어요. 여기서 설명했어요. 그래서 취소권 같은 걸 제가 뭐라고 했죠? 취소권 같은 것들을 형성권이라고 했죠. 형성권. 이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유효한 상태죠. 제일 처음에 하자가 있는 법률 행위지만 유효하다고 했어요. 근데 딱 취소권을 행사. 이 행사가 의사 표시하는 거거든요. 한쪽 A가 B한테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의사 표시. 난 취소하겠다라고 의사 표시. 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인 것으로 되죠. 계약이 유효했다가 계약이 무효한 상태로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변동되는 이런 것들이 형성권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죠? 형성권을 가진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되게 법률상 지위가 불안하겠죠. 이 의사표시를 할지 말지 불안할 거냐. 그래서 이 의사표시를 네가 할지 말지를 네가 결정해달라고 말한 게 채권이에요. 한의견의 확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형성권과 채권은 서로 쌍으로 존재한다. 알면 되고 취소권 행사의 효과.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는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이런 부당행위에 반한. 이거 아까 설명했죠.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아까 앞에 거를 그대로 취소권으로 다시 카테고리화 시킨 거예요. 아까는 유형별로 카테고리화 시켰다라면 지금 취소권이라는 말 자체로 카테고리화 시킨 거예요. 보통 우리가 배울 때 요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사례가 오면 취소와 무효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 사례는 못 풀어.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렇게 공부해야 돼요. 오히려 유형이 있고 여기서 이런 무기를 쓸 수 있거나 무기를 쓸 수 있거나 라고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외우면 약소형은 쓸 수 있는데 실제로 살해형은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그냥 정리를 해준 겁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미성년자는 미성년 또는 피한년 후견 법률행위. 이거 다 법조문 확인해 보세요.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사형하면 이거 다 설명했죠.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일단 유효해요. 유효한데 취소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된다고. 취소권 행사의 기간이 있어. 왜냐면 이게 무한정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제척기간이라고 말하는데 무한정 있으면 안 되죠. 끊임없이 법률관계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정해놨습니다. 어떻게? 한번 봅시다. 40조. 지금 취소 여기 여기 취소권자. 취소하는 법령에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를 한 자, 대리인만 취소했다.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사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법조문에. 다만 제한 능력 이게 이건 나중에 그 부당이득 반환할 때 그때 볼 그거요. 그 다음에 상대방 의사 표시로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패를 꺼내 가지고 의사 표시 해야지 그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령에 추인하면 아까 확정적 유효로 된다고 했죠 제가. 추인의 요건들이 있어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하여야만 효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추인할 수도 있다고 했죠.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제한 능력자인데 그럴 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한 거고. 법정 추인 이런 경우 지금 추인은 뭐예요? 임의로 내가 의사 표시를 해서 추인하는 거다 그런 건데 법정 추인은 뭐다? 사유가 있으면 이벤트가 일어나면 항상 법정에 나면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러겠죠.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적혀 있죠. 그리고 소멸 이게 제척 기간인데 어떻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령인 것도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보통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추인은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이 소멸된 후 그냥 확정적 승인하는 확정적 유효로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 있다. 추인이 그런 거다. 근데 법정 추인은 내가 의사 표시로서 추인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거 보는 거예요.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법으로 일정한 경우 이런 있다. 그런 쭉 읽어보세요. 형사권, 채무권 제가 설명드렸고 무효. 성립을 했는데 바로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거. 아까 여기 설명했죠. 성립을 했는데 바로 무효. 효력 발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 불가하는데 또 추인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장의 판례가 그리고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한 폭리행위, 강요규정 위반, 효력 규정의 경우에 강요규정 중에서도 효력 규정의 경우에 비즈니스 의사 표시의 단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라는 뜻은 뭐예요? 악이거나 아니면 과실로서 몰랐을 때, 가실로서 몰랐을 때 이거예요. 통용의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절대적 무효. 상대방이 제가 나눴죠. 절대적 무효는 반사회 질서, 폭리행위, 강요규정 위반은 절대적 무효다. 터잡아서 이해관계자 생겨도 그 사람 보호 안 한다. 근데 상대 무효 뭐야? 선의 제3자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설명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간데 이 계약이 상대적 무효가 되면 이 사람이 뭔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이 사람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행위의 무효로 유효하게 물건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하지만 법적 안정성과 그리고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상대적 무효의 의의고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좀 더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이 악이는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 몰랐으면 선이고 무조건 알았으면 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안 때 악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이 가실인데 이게 아닌 경우는 선이 무가실인 거예요. 이거 지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외워요. 하다 보면 어떤 사실 안 때 악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악이 가실이에요. 알거나 알 수 있는 악이 과실. 근데 이게 아니라면 선이 무가실. 이거의 반대말은 선이 무과실. 맞죠? 제3자 그 기준 행위를 기초로 한 새로운 법적 관계 이 행위를 계약을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적 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우리가 좀 자세히 사례를 살펴보면서 좀 살펴볼 겁니다. 3자에 대해서. 그냥 이런 개념들이 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큰 틀 그리고 이 유형별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